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월요일 정직한 뉴스인의 호준석입니다. 전략 폭격기의 최전방 비행에 이어서 미국이 북한인 입국 거부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전방위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쟁은 원치 않고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라는 입장입니다만은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보도하겠습니다. 북한의 그제 지진은 핵실험으로 인한 인공지진은 아닌 것으로 판명됐습니다만은 지난번 6차 핵실험의 충격파의 영향일 수 있다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핵실험이 지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 백두산 분화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전문가의 해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진석 의원의 발언으로 공방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까지의 분위기로 봐서는 진정보다는 확산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국회 취재기자에게 자세하게 듣겠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 조금 전 전해진 소식입니다. 국정원에서 민간인들 동원한 댓글 부대를 운영해서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 민간인 댓글 사건 말고 원래 댓글 사건으로 지금 수감돼 있는 상태입니다.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 나오십시오. 네, 사이부입니다. 네, 내일 불러서 조사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수사 의뢰로 시작한 검찰 수사가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이르렀습니다. 원 전 원장은 지난달 30일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의 유죄를 선고받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구속 한 달여 만에 자신의 재직 시절 벌어진 국정원의 비리 의혹을 두고 또 한 번 청사에 불려나와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됐습니다. 앞서 같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던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구속돼 수사를 받는 상황입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으로 구성된 댓글팀 운영을 지시하고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약 7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렇게 운영된 댓글팀은 정치 편향적 댓글을 달고 당시 야권 대선 후보자에 대한 비방글을 올리는 등 여론조작 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원 전 원장이 이런 지시를 내리는 데에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현재 추가로 수사 의뢰된 이른바 MB 블랙리스트와 박원순 제안 문건, 그리고 공영방송 장악 시도 의혹 등도 원 전 원장을 상대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인데 원 전 원장에 이은 다음 수사 대상이 누가 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댓글 사건 또 하나의 방향이 있죠. 군에서도 했다는 것입니다. 국방부가 지금 재수사하고 있습니다. 2012년 대선 전에 군 사이버 사령부가 댓글 달면서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건. 여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에 깊이 관여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여당 의원이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사이버 사령부 관련 청와대 협조회의 결과라는 문건입니다. 지난 2012년 사이버사가 작성한 것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친필로 서명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군 사이버사의 선거 개입 댓글 공작에 깊이 개입한 정황이 뚜렷이 드러납니다. 군무원 순수 증표는 기재부 검토 사항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 대통령이 2차례 지시한 사항임을 명문화에 강조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사이버사는 2012년에 군무원 79명을 채용했고 이 가운데 47명을 심리전단에 배치했습니다. 사이버사가 본연의 임무라고 밝힌 대북 사이버전이 아닌 임무를 청와대가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청와대가 주요 이슈에 대해 집중적인 대응을 요구했다며 한미 FTA와 제주 해군기지, 탈북자 인권 유린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대부분 이명박 정부를 압박했던 사안들입니다. 또 사이버사로부터 일일 동향과 작전 결과를 보고받으며 댓글 공작 활동을 챙긴 정황도 담겼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사이버사 작전 지침과 대응 작전 결과 문건을 공개하며 김관진 전 장관이 직접 댓글 공작을 챙겼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작전 지침도 내렸고 가서 부대 경례도 했고 보고도 받았고 또 국정을 통해서 5만 원 주던 경력금을 25만 원 올려서 줬어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거는 장관이 지휘한 사건인데 어떻게 이게 그동안 묻혀 있었다는 겁니까? 김관진 전 장관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군 댓글 공작에 깊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더욱 불가피해졌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네, 정치권의 공방도 이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정무수석,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한 그 발언, 오늘도 여야가 계속해서 격돌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조태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 나오십시오. 네, 국회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자, 오늘 여당 민주당에서는 계산된 발언이었다라는 발언이 나왔다면서요? 네,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발언인데요. 추 대표는 이 정진석 의원의 발언이 국민에게 상처를 줬다며 정치가 바닥으로 추락해 민망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분히 계산된 발언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그 막말을 그덕그덕 스스로 옹호하는 것을 보면 다분히 계산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 스스로의 오판으로 끝날 것입니다. 새 정부 들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자 자유한국당이 의도적으로 정치 보복 프레임을 짜고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도 공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여권이 본질은 외면하고 격까지만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결국은 640만 달러 뇌물 사건의 재수사 문제와 그리고 640만 달러 범죄 수익 환수 문제에 귀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홍 대표는 더는 이 문제를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여권을 향해 경고나 명심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안보 문제에 협조하고 또 방미석과 설명하는 이번 주에 하자는 5당 대표 회동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자유한국당이 불참하겠다는 뜻을 오늘 재확인했습니다. 이를 의식해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오늘 오전 회의에서 홍준표 대표의 동참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안보 정당을 표방한 정당 대표로서 국정에 힘을 보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보여주기식 만남이라면서 거부하고 오히려 역공에 나섰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대법원장 인준 처리를 앞두고 고소 고발을 취하하고 이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기로 하는 등 정치적 뒷거래를 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아직 회동 참석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가 여야정 협의체를 주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바른정당과 정의당은 긍정적인 입장인데요.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초청이 오면 참석할 것이라면서 다만 보여주기식 모임에 대해서는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네, 다음 오늘 한반도 상황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과의 핵전쟁을 원치 않는다라고 미 재무장관이 전했습니다.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라는 입장은 계속해서 변함이 없습니다만은 최대한의 압박을 하면은 북한이 이런 도발을 중단할 것이다라는 쪽에 그 기대에 좀 더 무게가 실려 있었다면은 6차 핵실험 뒤에는 그렇게 했는데도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양상입니다. 김영수 뉴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문우신 미 재무장관은 ABC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와 경제 등 모든 옵션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의 전략 폭격기가 이틀 전 북한 동해에서 벌인 무력 시위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했습니다. What do you think we'll accomplish by sending those bombers? I think the president has said everything's on the tables. And the military is one form, economics is another form, and the president will pursue all the options.
만약 북한이 태평양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 가능한 많은 옵션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The president has lots of alternatives that have been presented to him, and he'll make decisions at the time. 핵 전쟁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질문엔 대통령은 핵 전쟁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제재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The president's number one priority is the safety of the American people and our allies. The president doesn't want to be in a nuclear war, and we will do everything we can to make sure that doesn't occur. 그러나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핵 문제를 잘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3명 가운데 2명은 대북 선제 타격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에서 YTN 김명수입니다. 유엔에서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기조연설한 뒤에 미국 언론에서는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한이 국제사회 비판과 유엔 안보리의 조치를 미국과 동맹국들의 부당한 압박으로 치부하고 있고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과 미국 어느 쪽도 물러설 뜻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오가는 말들이 이례적으로 인신 공격의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긴장이 빠르게 고조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트럼프와 같이 과대 망상과 자고자대가 겹친 종신 이상자, 미국인들마저 고통만을 불러온다고 최고통 사령관, 거짓말의 왕초, 악의 대통령,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이 우리 공화국 지도부에 대한 참수나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 기미를 보일 때에는 가차없는 선제 행동으로 예방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네, 미국의 B-1B 랜서 전략 폭격기가 최전방을 비행한 뒤에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것이 전략 폭격기의 대북 무력 시위 때문이다라는 보도에 대해서 청와대가 오늘 너무 좁은 해석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전체 회의 소집 일정은 지난주에 이미 잡혀 있었던 것이라면서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NSC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사후 조치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사전의 정세를 분석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전폭기의 출격은 한미 두 나라가 충분히 협의를 했고 작전 상황은 실시간으로 문 대통령에게 보고됐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중국의 한 저명한 꽤 알려진 한반도 전문가 학자인데요. 한반도의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중국 정부가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칭고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입니다. 호주의 동아시아 포럼지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중국이 미국, 한국과 협력해서 한반도 위기 시에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4대 과제로 이렇게 지목했습니다. 첫 번째, 북한 핵무기의 처리. 두 번째, 대규모 난민 유입 대응. 북한에서의 난민이 유입된다는 것이겠죠. 세 번째, 북한의 사회 질서 회복. 네 번째, 북한 정권의 재편을 제시했습니다. 자 원장은 중국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서 이런 견해를 잘 그동안 논의해오지 않았지만 최근 사태 전개를 보면 중국이 이제 미국, 한국과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정부는 북한을 입국 금지 대상 국가 명단에 올렸습니다. 물론 미국에 다니는 북한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것이지만 상징적인 조치로 풀이됩니다. 김웅래 기자 보도합니다. 미국이 또 다른 대북 제재 카드를 꺼냈습니다. 북한 관리는 물론 주민들까지 미국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한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슬람 6개국을 대상으로 한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이 끝나는 날 새 행정명령 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북한뿐 아니라 베네수엘라와 아프리카 차드도 입국 금지 대상국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입니다. 북한이 또 한 번 북태평양을 향해 미사일을 쏜 다음 날이자 런던 지하철 테러가 발생한 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입국 금지 대상을 늘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 전용기한에서
구체적인 시점까지 언급하며 이번 조치를 예고했고 Well, you'll see what I'm going to be doing very shortly in October. 북한이 두려워하는 B2 전략 폭격기 앞에 서서는 나라와 국민을 보호하겠다며 북한의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We will defend our people, our nations, and our civilization from all who dare to threaten our way of life. 새로운 입국 금지 조치가 시행되기에 앞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적법한지 본격적으로 들여다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명의로 북한이 외국 정당과 의회에 트럼프 행정부를 비난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트럼프의 독선과 핵 위협으로 국제무대에서 정의와 진리가 짓밟히고 있다고 주장하고 북한 인민들의 생존권이 유린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주와 평화를 귀중하게 여기는 세계 여러 나라 정당이 반미 공동전선에 함께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어느 나라들을 겨냥해서 보낸 것일까요? 지금 유엔이 강경하게 북한을 제재하고 있고 중국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달까지 중국의 대북한 수출액이 전과 같다고 해도 사실 놀랄 일인데 오히려 지난해보다 25%가 늘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확인된 통계는 아니고요. 일본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니까 확인이 필요하기는 한 내용입니다. 황보현 도쿄 특파원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29일 올해 들어 북한이 발사한 12번째 탄도미사일이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지나 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일본 홋카이도의 오시마 반도와 에리모갑 상공을 가로질러 통과하여 북태평양 해상에 설정된 목표 수역을 명중 타격했습니다. 이때까지 유엔 안보리는 8번째 대북 제재를 통과시키며 북한의 해외 무역 거래에 숨통을 조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무역 거래액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중국 세관 통계를 인용해 올해 들어 8월까지 중국이 북한에 수출한 금액이 우리 돈으로 약 2조 5,600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5%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매년 수출이 줄다 올해 들어 크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같은 기간 중국이 북한에서 수입한 금액은 13.5% 감소했는데 이를 고려해도 양국 간 무역 거래액은 한 해 전보다 7.5% 증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계속되는 유엔의 대북 제재가 중국과의 거래에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지난달 중순 이후 북한의 철광석과 해산물 등의 수입을 금지했고 지난 11일 통과된 안보리 추가 제재에 따라 최근 북한에 대한 석유 정제품 수출 제한과 북한산 섬유 제품 수입 정지 조치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노동개혁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첫 번째, 정리해고가 아닌 일반 해고도 허용하는 방침. 두 번째,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이것은 임금 피크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이 두 개, 박근혜 정부 때 이른바 양대 지침을 현 정부가 공식 폐기했습니다. 자세히 듣겠습니다. 최아영 기자 나오십시오. 네, 사회부입니다. 네,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부임 뒤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양대 지침 폐기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고용부는 그동안 공기업에서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해오던 일반 해고 조항은 즉시 폐기하고 취업규칙 조항도 폐기해 2009년도 지침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월 도입된 양대 지침은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의 핵심입니다. 일반 해고 허용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인데요. 경영상 불가피한 정리해고와 달리 쉬운 해고라고도 불리는 일반 해고는 성과가 떨어지는 노동자를 사측이 해고할 수 있는 게 핵심입니다. 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엔 노동자 과반이나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조의 동의 없이도 도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대 지침은 마련 과정에서 노사와 충분한 협의가 부족해 논란이 됐고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양대 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까? 네, 노동계는 그동안 양대 지침 폐기를 끊임없이 요구해온 만큼 환영한다는 입장을 먼저 밝혔습니다. 이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양대 지침 폐기는 노동 존중의 시작이라며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추가적인 행정조치 시행과 이 노동 기본권을 침해하고 탄압하는 노조법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한국노총도 양대 지침의 폐기를 환영한다면서도 노사 자율교섭을 침해하는 단체협상 시정 명령을 폐기하고 무엇보다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재계는 현 정부 들어 노사정책이 노조를 중심으로 편향될 도짐을 보인다며 고용시장 유연성 위축 등을 우려했습니다. 앞서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양대 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겠다고 결정하는 과정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면서 내년 2월쯤 양대 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는 양대 지침 폐기로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한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동계 측은 대화 복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어서 이 정부의 기대처럼 실제 대화에 복귀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파리 바게트 본사가 협력사를 통해서 제빵사들을 불법 파견했다고 고용노동부가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 해당 협력업체들이 오늘 긴급회의를 열어서 입장문을 냅니다. 협력사들이 본사와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용역비 대부분을 통행세 명목으로 챙기고 제빵사들에게는 낮은 임금만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라고 규정하고 법적인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빵사들을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한 고용부의 시정 명령에 대해서는 본사에 정식 공문이 내려오면 검토한 뒤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치 개혁은 대통령과 정부, 국회의 몫이고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정치적인 중립과 독립 속에서 독자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임명장을 수여하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의 모습입니다. 지금 국민은 정치도 사법부도 크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국민들은 우리 정치도 또 사법도 좀 이렇게 크게 좀 달라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를 개혁하는 것은 뭐 대통령 또 정부, 국회가 감당해야 될 몫인데 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과 독립 속에서 독자적으로 해내야 되는 것이어서 아마 그 국민들도 그렇고 또 사법부 내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신임 원장님께 아주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번에 인사청문회 때 보여주신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을 보니까 아주 참 든든하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뭐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 답변하시는 게 참으로 성실하면서도 아주 또 침착하셔서 저도 아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국민 의례 논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가를 연주할 때 기립하지 않는 풋볼 선수들한테서 촉발됐던 논쟁이죠. 오바마 대통령 때 처음 불이 붙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욕설을 사용하면서 다시 불이 붙고 있는 것입니다. 김기봉 특파원 리포터입니다. When somebody disrespects our flag, to say get that son of a off the field right now, out, he's fired. He's fired.
미국 대통령의 공개 연설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욕설. 더욱이 그 대상이 스포츠 선수들이라는 사실에 미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A lot of guys were upset about the things President Trump said. We were upset that he would imply that we can exercise our First Amendment rights as players. 경찰의 인종차별에 항의해 국가 연주 때 무릎을 꿇은 선수들과 협회를 향해 트럼프 대통령이 날린 막말의 여파가 퍼지고 있습니다. 정부 강요인 문우신 재무장관은 선수들이 그런 행동을 못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며 대통령을 옹호했습니다. The owners should meet and they should decide on this rule the way they decide on any other rule. Again, for as long as I can remember, people have stood in honor of the country. This isn't about politics. 하지만 선수들의 행동에 대한 잘잘못보다는 감정 싸움 형태로 몰고 가는 대통령의 행동에 대한 질타가 더 많았습니다. I'd like him to do what he said he would do when he ran and when he was inaugurated, to bring people together. If I were president, probably would not get involved in this. And I think a lot of people across the country don't understand sort of disrespecting the flag or disrespecting the country. 더욱이 사태가 처음 발생했을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보여준 이성적인 모습과 비교됐습니다. There are going to be a lot of folks who do stuff that we just don't agree with. But as long as they're doing it within the law, then we can voice our opinion objecting to it. But it's also their right. 이런 가운데 가수 스티비 원더는 공연 도중 무릎을 꿇어 선수들의 표현을 지지했고 스포츠 메이커 언더 아머는 국기도 존중하지만 표현의 자유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 분열이 아닌 통합을 호소했습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네, 멕시코 지진 전후로 요즘 불레고리, 환태평양 화산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역시 이 불레고리에 속해 있는 인도네시아 유명한 섬이죠. 발리의 화산이 조만간 분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박근표 기자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섬의 최고봉인 아궁산 지하에서는 지난 19일부터 하루 수백 차례씩 화산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궁 화산의 분화구를 통해 연기가 솟아올랐습니다. Kepulan asap sulfur utara sudah mulai, yang mana sebelumnya tidak pernah kita merekam atau melihat adanya kepulan asap sulfur utara setinggi 200 meter dari puncak. 또 최근 며칠 사이에 원숭이와 뱀 등 야생 동물이 산에서 내려와 어디론가 달아나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산이 분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당국은 아궁 화산의 경보 단계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아궁산 주변 거주자들은 강제 소개령이 내려졌습니다. Dalam level 4 awas ini, kita rekomendasikan untuk tidak boleh beraktivitas di dalam radius 9 km dan sektoral 12 km. 지금까지 3만 5천 명이 넘는 주민들이 화산 주변 위험 지역을 벗어나 임시 대피소에 수용됐습니다. Kalau bayi, penanganannya biasanya kebanyakan ISPA. 아궁산은 1963년 폭발에 1,100명이 목숨을 잃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YTN 박근표입니다. 네, 프로야구 얘기입니다. 올 시즌 모처럼 기아가 힘을 내면서 단독 선두를 계속 질주했었고 2등, 3등, 4등, 5등까지 누가 할지 알 수가 없지만 1등은 확실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야금야금 추격을 당하던 기아가 마침내 두산한테 공동 선두 자리를 결국 허락을 했습니다. 이경재 기자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우승을 향한 두산의 뚝심이 빛났습니다. 승부처는 3대3으로 맞선 5회. 안타 2개로 만든 노아웃 1, 3루에서 김재환이 희생타로 결승점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1루에 있던 박건우는 연속해서 베이스를 훔쳐 3루까지 밟았습니다. 마음까지 흔들린 KT 로치는 오재일의 적시타를 맞고 5실점째를 기록했습니다. 6회 도루 수비를 하다 다리를 다친 유지혁을 대신해 나온 서예일은 8회 귀중한 안타로 찬스를 이어갔고 대타 박세혁이 깨끗한 적시타로 추가점을 냈습니다. 불펜으로 보직을 바꾼 함덕주에 마무리 김강률까지 투입하며 6대4로 승리. 6연승을 달린 두산은 개막전 이후 처음으로 리그 선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두산의 추격에 쫓기는 기아는 좀처럼 타선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2회 원아웃 만루, 4회 투아웃 만루 등 수많은 찬스를 허공에 날렸습니다. 8회까지 1실점으로 호투한 패틴도 패배를 떠안았습니다. 1대0으로 불안하게 앞서가던 한화는 9회 이성열의 2타점 적시타와 송광민의 투런포로 승리를 확인했습니다. NC는 9회 이호준의 끝내기 석점 홈런으로 LG를 4대3으로 물리쳤습니다. NC는 3위 싸움에 다시 힘을 냈지만 LG의 가을 야구 희망은 멀리 달아났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미 프로야구에서는 오승환 선수가 투런 홈런을 맞고 시즌 6패째를 당했습니다. 피츠버그전에서 1대1이었던 5회 말에 중간 개투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투런 홈런 맞는 장면입니다. 평균 자책점은 4.10으로 높아졌고요. 팀은 6회에 한 점을 더 내주면서 4대1로 패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공영방송 장악을 계획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 MBC PD수첩 제작진들이 잇따라 검찰에 소환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내일 오전 10시 이른바 방송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최승호 전 MBC PD수첩 PD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조사가 예정됐던 정재홍 전 MBC PD수첩 작가와 이우환 MBC PD는 내일 오후에, 모레에는 김환균 MBC PD가 마찬가지로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파악한 2015년 한국의 임상 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해서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3.3명인 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변변치 못한 가정에서 본인의 노력으로 성공하는 이른바 개천용들이 10여 년 새 2배 이상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주병기 교수가 최근 아버지의 직업 환경과 학력에 따른 기회 불평등도를 분석하면서 개천용 지수를 자체 개발했습니다. 이 개천용 지수가 지난 2001년 10%대에서 2014년 40% 가까이 증가했으며 2001년 최저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는 10명 가운데 1명에서 2명이 기회 불평등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2014년에는 4명 가까이가 성공하지 못한 셈입니다. 축구대표팀 신태용 감독이 최근 불거진 히딩크전 감독 논란과 관련해서 다음 달 열리는 유럽 원정 평가전이 사면 초과가 될 수 있지만 소신대로 대표팀을 운영하겠다며 단 1%도 방심하지 않고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러시아 월드컵 본선에서 히딩크전 감독의 도움을 받는 부분에 대해선 히딩크 감독이 사심 없이 도와준다면 무조건 받아들이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서울의 대표적 가을 축제인 서울 세계 불꽃 축제가 오는 토요일인 30일 저녁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립니다. 한화그룹은 30일 저녁 7시 20분부터 8시 40분까지 1시간 20분 동안 불꽃 10만여 발을 한강 일대에서 쏘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을 위해 행사 당일 서울 여의도동은 오후 2시부터 밤 9시 반까지 교통이 통제되고 63빌딩 앞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은 행사 전날인 29일 밤 11시부터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베 신조 내각 지지율이 50%를 회복했고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에 투표할 의향이 가장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지난 주말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한 달 전보다 4%포인트 상승한 50%로 나타났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42%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중의원 선거에서 투표하려는 정당으로는 자민당이 44%로 가장 높았습니다. 해안가로 떠밀려온 고래상어를 해경이 바다로 돌려보냈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오늘 새벽 6시 40분쯤 경북 영덕군의 한 해수욕장 주변 바다에서 3m가 넘는 고래상어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이 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냈습니다. 발견된 고래상어는 길이 3.2m에 둘레가 2m 수준으로 조류에 의해서 해안가로 떠밀려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열흘이나 되는 추석 연휴 동안 병원이나 약국을 찾아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곳이 문을 여는지 알아보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9월 중순 추석 연휴 닷새 동안 전국 주요 대학병원과
대형 병원에 151개 응급의료센터를 찾은 환자는 12만 8천 명, 하루 평균 2만 5,600명에 달했습니다. 명절 당일과 그 다음날 응급의료센터 이용 환자가 가장 많았으며 평상시와 비교하면 평일에 2.3배, 주말에 1.6배까지 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가벼운 질환으로 응급실을 이용하면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고 응급의료관리료가 4만 8천에서 5만 6천 원이 추가된다고 설명합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열흘간 이어지는 이번 추석 기간에는 동네에서 문을 여는 병원과 의원, 약국 등을 이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동네 의료기관은 병원과 의원이 하루 평균 6,400개, 약국은 7,000개이며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습니다. 응급의료 포털 홈페이지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는 29일 오후 6시부터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포털 사이트에서는 명절 병원을 검색하면 쉬지 않는 병원과 약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 제공은 진료 가능한 병원과 약국을 지도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시간과 과목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앱에서는 또 야간 의료기관, 자동 심장 충격기 위치, 응급처치 요령 등의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 전국 535개 응급실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24시간 진료하며 많은 민간 의료기관의 문을 닫는 추석 당일에도 보건소 등 336개 공공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합니다. YTN 박성호입니다. 추석 당일과 전날인 다음 달 3일과 4일 서울시 25개 구 전체에서 쓰레기 배출이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다만 명절에 많이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로 시민이 불편을 겪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치구에 따라서 5일에서 8일간은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급적이면 명절 연휴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수거 작업이 재개되는 다음 달 9일부터 배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항공이나 택배, 상품권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부쩍 늘어나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 올해 항공이나 택배, 상품권 등과 관련한 피해 건수는 지난 8월까지 1,200여 건에 달했습니다. 공정위는 항공권과 관련해서는 전자항공권이나 운송약관 기재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또 택배를 보낼 때는 운송장의 물품 종류나 수량 등을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원할 경우엔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로 문의하거나 행복드림 열린 소비자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한가위 대목이지만 한우 사육 농민들은 반갑지가 않습니다. 청닭금지법의 여파로 한우 소비와 선물 수요가 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품질로 승부를 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마을에서 내노라는 한우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최고의 한우를 뽑는 좋은 가축 선발대회에 나온 소들입니다. 한우의 경쟁력을 키우고 축산업의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청정 축산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다짐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한우 사육 농민들의 축제의 장이지만 농민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수입 쇠고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60%를 훌쩍 넘어섰고 청탁금지법이 발효되면서 선물용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난법 때문에 선물용도 안 나가고 소 먹이는 사람들이 엄청 어렵고 곤란합니다. 생산비 절감과 고급육 생산 등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우 같은 경우는 육질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개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고기 맛이 다른 수입 소고기보다 훨씬 더 우수합니다. 한우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외부 요인으로 인해 한우 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 쪽에서 상당히 둔화가 되면은 속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작년에 전체적으로 선물 세트가 한 25% 하락이 된 상황인데 금년도 추석에도 상당히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제역과 AI, 최근 살충제, 달걀 파동 등으로 위기감이 커진 축산업. 철저한 사육과 관리, 과학적인 사료 개발 등을 통한 한우의 우수성 확보와 축산업 위기 돌파를 위해 한우 농가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네, 하늘만 보면 분명 가을입니다만 오늘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늦더위가 기승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날씨를 중계차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영 캐스터. 네, 여의도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가을볕이 무척 강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하늘만 보면 쾌청한 가을 날씨지만 이 볼에 와닿는 공기가 무척 뜨겁습니다. 마치 다시 여름이 온 듯 늦더위가 말썽인데요. 오늘 서울의 기온 29.6도까지 올라서 8월 하순에 늦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금세 기온이 떨어져 선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하늘 대체로 맑은 편입니다. 수도권 등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단계인데요. 충북과 영남 일부 지방만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대기의 흐름이 더욱 원활해지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겠고 전국의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과 광주 기온이 19도, 대전과 대구가 18도로 서늘하겠지만 낮에는 10도가량 기온이 올라 늦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광주, 대구가 29도까지 오르겠고 대전 28도로 8월 하순의 기온을 보이면서 덥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전국에 한 차례 가을비가 오겠습니다. 이 비가 오면서 늦더위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오후에는 전국 곳곳에 오존 농도가 크게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호흡기가 약한 분들은 나가실 때 기상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박희원입니다. 시사 안드로메다. 문화예술인. 그것도 또 블랙리스트, 고 블랙리스트 기록을 쓰고. 옷을 블랙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나 블랙이야. 이거 강조하신 건가요? 그러려던 건 아니었지만 네, 세상에 우연이라는 게 우연이 아닌 게 많죠. 영화 감독은 전 우주에서 외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개봉하니까 더 숨을 못 쉬겠고 근데 또 개봉이 끝나면 숨 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또 IPTV에서 나오면 또 더 숨을 못 쉬겠고 네, 이게 정말 너무 힘든 직업이구나. 내 영화 최고의 파트너 올림픽을 하나 하겠습니다. 박하사탕의 설경구하고 바람난 가족의 봉태규랑 스파이의 다니엘 헤니. 봉태규하고 하하하의 김상경. 봉태규하고 효자동 이발사의 송광호. 봉태규 너무 좋아하신다. 자, 봉태규하고 여배우는 오늘도의 장준환. 그래도 한 사람이랑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웬만하면. 네, 장준환이요. 부부 블랙리스트였었어요. 뭐 저랑 어디 뭐 집회도 나간 적이 있고 뭐 좀 세월호 때도 좀 앞장서서 이렇게 단식을 한다거나 그런데 이름을 올린 적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명박 정권 아래서는 장준환 감독이 성명서에도 이름을 낸 적이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왜 블랙리스트에 올랐는지 이해가 안 간다. 유일한 이유는 문소리랑 결혼한 거 혹시 그 이유 때문에? 연자제. 앞으로 또 감독 역할을 계속 하실 거예요? 땅 밑에 어떤 씨앗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물 줘보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어떤 곡을 준비하세요? 봉준호 감독님 마더라는 영화 OST 중에서 춤. 언제 기회 되면 다음에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2년 선거 개입 댓글 공작을 담당한 사이버 사령부의 증언 지시를 직접 내렸다는 내용의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이 문건에는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친필 서명도 담겨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국가정보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내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검찰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원 전 원장을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부싸움 끝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글과 관련해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 설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은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오늘 정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낼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핵 전쟁을 원치 않고 이를 막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미국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군사행동을 포함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원칙은 거듭 확인했습니다.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 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노동계가 쉬운 해고와 노동계약이라고 반발해왔던 박근혜 정부의 양대 지침은 1년 8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마치 현 대표와 전직 원내대표 간의 막말 경쟁이라도 하는 듯이 정치가 이렇게 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는 것인지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막말을 그덕그덕 스스로 옹호하는 것을 보면 다분히 계산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 스스로의 오판으로 끝날 것입니다. 우리 당의 정진석 의원의 발언을 보고 민주당이 침소봉대에서 문제를 키우는 것은 결국은 640만 달러 뇌물 사건의 재수사 문제, 그리고 640만 달러 범죄 수입 환수 문제에 귀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저희들은 둘 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정부가 적폐청산을 앞세워서 소위 반대파나 정적들에 대한 보복을 가하는 걸로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지 8년이 지난 전직 대통령 사망, 이제 와서 다시 또 도련해서 들쑤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북한 핵실험장이 있는 풍계리 인근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미국과 북한 간 말폭탄이 오가고 있는 터라 혹여나 또 한 번의 핵실험일까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는 한껏 긴장했습니다. 한때 이 지진을 두고 관측도 엇갈렸습니다. 오후 5시 29분에 일어난 지진 직후 가장 먼저 초기 분석 결과를 내놓은 건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국가지진국은 북한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했다며 폭발로 인한 지진으로 의심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핵실험장 인근에다 진원 깊이도 0km라는 게 이유였는데요. 이 발표에 외신들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반면 우리 기상청은 지진 1시간쯤 뒤에 규모 3.0의 자연지진이라고 발표하면서 다른 관측을 내놨습니다. 핵실험장 남동쪽으로 20km 떨어진 지역에서 일어난 데다 핵실험 뒤에 따르는 음파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약 4시간 뒤 기상청은 내용을 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규모를 3.2로 상향 조정했고요. 지역도 핵실험장 북부서 쪽 6km라고 했습니다. 자연지진이라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중국 역시 늦은 밤 인공지진이 아닌 자연지진이라고 분석 결과를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혼선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유엔 산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의 라시나 제르보 사무총장이 개인 트위터에 오후 5시 29분과 앞선 1시 43분 북한에서 2번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인공지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한차라라고 했던 우리 기상청의 발표와는 횟수가 달랐던 것이죠. 자, 이 트위터를 보고 부랴부랴 정밀 분석에 들어간 기상청은 새벽 2시경 앞선 오후 1시 43분에 지진이 한 차례 더 있었다라는 내용을 추가해서 발표했습니다. 어제 제르보 사무총장은 트위터에 다시 한번 북한 지진을 분석한 글을 올렸는데요. 비활성 단층 지역의 지진 활동이어서 6차 핵실험에 기인한 지질학적 압력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북한의 지진이 6차 핵실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6차 핵실험 이후 북한 단층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지진이 핵실험으로 인한 것이라면은 아주 멀지 않은 곳에 백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의 분화와도 연관이 있을 수 있는 것이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권위 있는 지질학자 한 분을 전화로 연결해서 견해를 듣기로 했습니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그제 지진을? 예, 지난 토요일 날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지진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네네. 풍계리 일대가 원래 자연 지진이 발생하지 않던 곳이었기 때문에 네. 이곳에서 연쇄적으로 자연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는 점 자체가 굉장히 의아했는데요. 네. 지난 6차 핵실험이 워낙에 강력해서 6차 핵실험 이후에 바로 핵실험이 있었던 산 정상부에서 최대 4m 정도의 한머리 인공위성 관측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네네. 그리고 여러 산사태가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일대에 굉장히 큰 지진동이 발생을 했고 또 멀리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에 있는 도시에서도 큰 지진동이 발생을 해서 사람들이 대피하는 일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 이런 일들이 이곳에서 핵실험이 강력했고 큰 지진동이 발생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하지 않던 이곳에 발생하는 것은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갱도 붕괴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규모 3 정도 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갱도 붕괴로 충분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산 정상부가 4m 정도 최대 변이가 일어났듯이 주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반이 굉장히 약화됐을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이 산사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구조 응력 배출을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곳은 지진이 발생하지 않던 곳이기 때문에 네. 그간의 많은 힘들이 이 지각 내에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 핵실험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많은 금이 가게 되고요. 이제 크랙이 발생하게 되고 그 쪼개진 틈으로 지금까지 쌓였던 에너지가 배출되게 되면서 이렇게 자연지진처럼 관측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핵실험이 강력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번 일들은 북한 핵실험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핵실험 한 지가 3주 됐는데 3주 지나서도 이렇게 그 여파가 미칠 수 있는 겁니까? 네, 이것은 3주가 아니라 그 이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생각은 핵실험에 의해서 지반이 굉장히 약화됐다는 데서 출발하는 아이디어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다른 곳에서 갱도가 붕괴될 수도 있고 또 비가 내리게 되면 산사태 붕괴로 연결되거나 하는 일들이 그 후에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핵실험이 강력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이후에도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에 그 대규모의 이거보다 더 큰 지진이 발생해서 실제로 피해를 입힐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진 자체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지구조 응력 배출은 지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진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간의 땅에 쌓였던 힘이 배출되는 형태인데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틈이 쪼개지게 되고 그 쪼개진 틈으로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기 때문에 그 틈 자체가 이게 크지 않기 때문에 배출되는 에너지조차도 사실 크지 않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보다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네. 다만 산사태가 대규모로 발생하게 된다면은 훨씬 더 큰 에너지 규모를 보이는 지진 원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건 산사태는 무슨 그 좀 더 설명 좀 더 해주시죠. 예, 이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핵실험 인근 지역에 굉장히 강한 지진동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 지반이 굉장히 약한 상태라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예. 지금 이 산 정상부에서 4m 정도의 함몰이 있었다는 것은 이 지역 인근의 지반이 굉장히 약하다는 의미가 되게 되고요. 네네. 이 지반이 약한 곳에 만약에 비가 내린다던가 아니면은 그 자중에 의해서 스스로 미끄러 내리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네. 또 버티고 있다 하더라도 이후에 있을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는 잘 버티고 있던 그 땅들이 일시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산사태의 규모는 이후에 더 커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교수님, 저희가 그 조금 전에 그 풍계리 핵실험장하고 백두산 그 지도를 보여드렸거든요. 그 위치가 표시된 지도를요. 자, 다시 좀 보여드리고요. 자, 이 거리가 110km 정도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백두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입니까? 예, 이 산 정상부 백두산 천지에서부터 핵실험장까지 거리가 한 11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네. 그런데 그 아래에 마그마방을 생각을 해보면 실제 마그마방의 범위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가까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연구에서는 이 마그마방이 백두산 정상부로부터 40-50km 정도 뻗어 있는 데까지도 확장돼 있다라는 보고도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핵실험장과 불과 한 6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인데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차 핵실험 때 굉장히 강한 지진동이 이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에서도 발생을 했고 네. 그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는 이 백두산에는 더 큰 지진동이 발생을 했을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 백두산 하부에 마그마방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마그마방에도 강력한 지진파가 들어갔을 테고 이 지진파가 들어가게 되면은 액체 상태인 이 마그마방 안에 입자를 자극하게 되고 네. 입자의 진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예. 되면 이제 기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기포가 만들어지게 될 때 마그마와 함께 상승하면서 화산 분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2월경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핵실험 규모가 7 내외로 굉장히 강력해지게 된다면 네. 화산 분화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예. 다만 전제 조건은 마그마 방이 잘 발달돼 있다라는 전제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네네. 지금 이 화산 아래, 백두산 하부와 아래에 있는 마그마 방이 어느 정도까지 발달해 있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네네. 마그마 방이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지만 그 규모나 크기, 그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차 있고 그 안에 압력량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까지 많은 부분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정확한 정보가 우선 습득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 규모가 7 이상이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인데 일단 그 지난 6차 핵실험 때는 규모가 인공지진 5.7이었고요. 교수님 이걸 그 아주 숫자로 이렇게 그 딱 잘라서 말씀하시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은 지금 백두산 화산이 분화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가까운 시일 안에 몇 % 정도인데 만약에 그 핵실험이 영향을 미친다면은 그게 몇 %로까지 높아질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사실 그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두산 하부에 있는 마그마 방의 규모나 크기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네. 작년 2월에 발표했던 논문은 굉장히 이상적인 상태의 마그마 방인 경우를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해낸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규모 7이 못 되더라도 실제로는 화산 분화까지 연결될 수 있는 이 압력량을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이번 6차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규모 5.7로 발표했지만 미국 USGS는 6.3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핵실험 자체도 충분히 큰 핵실험입니다. 네. 이미 굉장히 강한 압력이 가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마그마방의 상태에 따라서는 분화에 연결될 수도 있고 연결 안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네. 근데 이 확률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마그마방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좀 그 국제적으로 학술 조사하자고 계속 여러 경로로 요청이 있는 상태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홍태경 연세대 교수에게 듣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잠시 뒤 3시가 되면 그 학술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1분 20초 남았는데요.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분 20초 답변하실 수 있는. 자, 첫 번째, 이 백두산 화산이 만약에 분화하게 되면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지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즘 멕시코 강진 때문에 불의 고리가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 이 백두산도 넓은 범위에서 불의 고리 안에 들어가는 것인지 그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 백두산이 분화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이곳 동북아시아 지역이 전 세계적으로 세계 경제 허브 지역입니다. 네. 중국, 그다음에 우리나라, 일본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예전에 아이슬란드에서 그 폭발 지수 4에 해당하는 폭발이 있었을 때 유럽 전 지역에 항공 대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이런 항공 대란이 일단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경제적인 마비가 벌어질 테고 그뿐만 아니라 규모가 굉장히 커지게 될 때는 더 큰 혼란이 벌어지는데요. 이 일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화산재가 쌓이게 되는데 1000년 전에 있었던 백두산 분화 때는 동해를 건너서 홋카이도 지역에, 북해도 지역에 약 5cm 정도 되는 화산재를 쌓아놓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만약에 분화가 있게 된다면은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 대공황을 넘어서서 농작물이라든가 산업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백두산이 전체적으로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하는 불의 고리냐는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네. 사실은 위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떨어져 있지만
이 백두산 화산을 유발하는데 지금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이 태평양판의 침강입니다. 네, 네. 태평양판은 일본 열도에서 충돌을 해서 동해를 가로질러서 한반도까지 다다르고 있는데 네. 한반도에 다다르게 되면은 지하 600km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는 수평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이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상승류가 곧 이 백두산 화산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큰 범주에서 보자면은 환태평양 어떤 그 지진대 혹은 불의 고리에 영향을 받는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태경 연세대 교수 지질학자 얘기 들었습니다. 55초 추가했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한반도 정세 이 문제 포함해서요 전망하고 분석하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와 있고요.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편집위원 군사 전문가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혹시 백두산 화산 관련해서요, 혹시 좀 덧붙이실 만한 정보나 어떤 분석하신 거나 있으면 짧게 듣고 아니면 지나가겠습니다. 글쎄요, 워낙 전문가께서 말씀을 네. 하셔가지고 예. 다만 이제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 그동안 농반 진반으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북한 체제 붕괴가 된다고 그러면 그건 아마 백두산 화산 때문일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증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됐습니다만은 네. 발해 멸망 원인이 한동안은 이제 백두산 화산 폭발설이 한동안 유력했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과학적인 조사 결과로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그러니까 한 개의 국가를 예. 송두리째 운명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분화가 한 번 있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실제로 백두산 이제 화산 폭발 자체도 문제지만 네네.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 저 담수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으로 인한 홍수 효과 예. 이것만 해도 지금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동안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연변과 이 함경북도 이쪽 일부 상당한 광범위한 지역이 수몰이 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난해 8월 말에서 9월에 있었던 함경북도 수해 때 북한 측 발표로 한 600명 정도 사망 실종이 있었고 그렇지만 연변 쪽은 한 명도 사망 실종이 없었거든요. 네. 동일한 비가 왔는데 예. 이 이야기는 재난 방지에 북한이라는 국가 체제는 거의 무방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화산 폭발이 있는다고 그러면 예. 아마 북한 정권으로서는 치명적인 사태가 초래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도 지적하신 대로 이게 지진 규모가 7 이상이냐, 그다음에 마그마대가 얼마나 넓으냐가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지금 그러지 않아도 백두산 분화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우려를 제기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핵실험이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 우려가 더 커지고 이제 현실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 하는 분석들이 있는 것이죠.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 이제 재난에 대한 그런 준비들이 거의 안 돼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주목할 것이 그동안 이제 연료로 대부분 나무를 써왔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지진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거와 곁들여지는 산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그만큼 피해가 크겠죠. 그리고 홍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만은 그런 수해와 관련된 그런 재난 조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만약 북한에서 정말 백두산이 폭발하는 일이 생긴다면은 그야말로 이제 북한 정권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우선 B-1B 랜서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NLL 넘어서까지 항공을 비행했다. 이게 주말 휴일 사이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들이 자세한 분석을 못 들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사실 지금까지 이제 미국이 여러 가지 무력 시위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해왔던 걸 보면 이제 B-1B가 일본 항공자위대나 우리 공군과 함께 여러 가지 훈련을 해왔는데요. 사실 이제부터 그러니까 어제 이후로 사실 이제 미국의 군사적 무력 시위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데에서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을 향해서 올라갔다는 것도 큰 메시지가 되고요. 네. 이 밖에 일본 언론에 나왔지만은 B-1B 랜서 그다음에 F-15C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이제 지원하는 지원기들도 같이 이제 행동을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중 저기 경보기라든지 아니면 유사시에 B-1B 랜서 F-15C가 비행 고장이나 격추가 됐을 때 그들을 이제 구조하는 탐색 구조팀도 이번에 같이 들어갔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면 이제 거의 사실상 북한에 대한 군사적 타격을 가정하고 이런 공격 편대국, 즉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만들어서 들어갔다는 데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만약에 북한의 도발 여하에 따라서 이것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군사적 무력 시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B1B 랜서를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죠.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던 폭격기가 이제 B-29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후계 이제 Z로 이제 B-50이라는 폭격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월남전에서도 활약을 물론 B-50이 지금도 있습니다. 네. 근데 B-1B는 그 후속 기종으로 B-1 원래 A가 만들어졌었는데 네. 냉전 이후에 상황이 변하면서 B-1B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폭격기, 그러니까 올해 지금 5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B-52 네. 전략 폭격기, 그다음에 B-2 스텔스 폭격기가 있죠. 이것 말고 이제 가장 많은 폭장량을 쉽게 말하면 이제 가장 많은 폭탄을 실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내부 외부 그 폭장량을 합치면 60톤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1톤짜리 폭탄을 60발을 실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조합이 있기 때문에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게 이제 순항밀, 공대지 순항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일에 지금 B-1B가 그 비행을 했던 동해 공해상에서 평양에 대한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영공에 들어가지 않고 왜냐하면은 B-1B에 실을 수 있는 그 ALCM 항공기발사 순항 미사일 중에 사거리가 한 1,500km 되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평양, 그러니까 한 대로도 평양의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고요. 만일에 일반적인 범용 폭탄 MK84계열은 2,000파운드인데 킬로그램을 치면 900kg이 넘죠. 여기에 이제 그 유도 키트를 단 JDAM이나 GBU 계열의 폭탄 같은 경우는 2,000파운드 최대급을 실었을 때 24발까지 가능하고요. 만일에 500파운드짜리를 실을 경우에는 80발 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만일에 이제 B-1B가 스텔스 기능은 없지만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많은 폭장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김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번에 그냥 B-1B가 온 게 아니라 패키지 조합 형태로 들어왔어요. 지금 보도는 다 안 됐지만 제가 추정컨대 먼저 전자전기가 따라왔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럼 전자전기가 먼저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시켜서 쉽게 말하면 장님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아마 조기 경보 통제기도 분명히 떠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공중급유기도 있었을 겁니다.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 구조, 편대도 와 있고 이 얘기는 실제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편대를 갖추어서 B-1B가 2대가 지금 온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정도면은 김정은의 관절을 포함한 평양의 주요 시설들은 모두 이번 한 번의 패키지로 타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진 실제 공격용 편대가 이번에 왔다 갔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자, B-1B 랜서. 랜서는 그 영어로 창기병, 그러니까 창을 든 기병을 그만큼 빠르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날카롭게 공격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의 핵심 시설들을 타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B-1B 랜서가 만약에 공격을 하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거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전혀 없는 것인지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북한이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북한이 어떤 공격을 받으면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피해를 미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그러니까 어제 그 왔던 그러니까 패키지로 보자면은 사실 이제 북한에 직접 들어가서 때리는 방식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앞서 조원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B-1B에는 이제 순항 미사일을 탑재를 합니다. 보통 두 종류를 탑재하는데 이제 제즘이라는 것과 제즘 ER이 있는데요. 일반 제즘은 이제 한 370km 정도 사거리가 되고요. 제즘 ER은 한 900여 km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짐 ER을 탑재하는 데 가정했을 때 어제 상공에서 한 반경 900km 정도는 사실상 이제 공격권 안에 다 들어온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제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공군이 얼마 전에 보여줬던 타우러스랑 굉장히 흡사한 미사일입니다. 근데 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목표물로 날아가다가 사실 목표물이 바뀌면은 이렇게 위성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목표물을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곳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김정은에 대한 쪽집게식 뭐 암살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고 또한 북한의 핵시설 그다음에 지하시설물까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특수 탄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원거리에서 북한 내의 중요 시설물 타격하는 데 좀 초점을 맞췄다고 보여지고요. 만약 이제 북한이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북한이 물론 이제 우리를 향해서 도발을 할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한미 연합 자산이 총동원돼서
거의 이제 전쟁에 가까운 상태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봅니다. 네. 비연비 랜서가 떴는데 북한은 왜 반응이 이번에 없는 겁니까? 이제 뭐 반응이 나오겠죠. 북한이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도 중에는 보면은 국내에는 보도가 안 됐는데 북한의 보도에서 비연비가 갔다고 얘기하는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번에 지금 국내 우리가 이제 군사 기술적으로 뭐 면밀하게 분석은 좀 더 해봐야겠지만 이번에 왔다 간 비연비 편대는 이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만일에 이번에 뭐 그럴 리는 없었겠습니다만 마음을 먹었다고 그러면은 주요 시설에 대한 충분한 타격, 1차 타격은 가능한 편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사실 좀 셈법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 강대강으로 맞서는 국면을 연출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강대강 말폭탄을 얘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말폭탄을 실제 행동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 입국 금지라든지 아니면 행정명령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번에 비연비 랜서를 포함한 군사 행동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고 21일에는 하이마스라고 하는 긴급 전개, 그러니까 미국 본토에서 포병 부대를 긴급 전개해서 실사격 훈련을 하고 돌아가 버렸거든요. 근데 이런 말폭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제 행동을 보일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김정은은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폭탄을 하면 밑에서 말폭탄하는 것 외에는 그렇다고 실제로 추가적인 핵 도발이나 ICBM 발사는 굉장히 위험한 도발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만일에 고강도의 미국의 군사적 전진 배치가 이루어졌다, 긴급 전개 행동이 이루어졌다는 걸 공개하게 되면 좀 부담이 될 수 있죠. 대응하는 상황이나 조치를 강구하기 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나올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일에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대내적인 결속을 위해서 미국의 고강도 조치를 은폐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봐야겠죠. 비연비 랜서가 NLL을 넘어갔고 북한 위에 국제 공역을 비행했다. 북한 국제 공역을 비행했다고 하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하고요. 이것이 정전협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전협정 위반은 저도 그 부분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제 영공으로 공역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사실 크게 국제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이 특히 이제 이런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에 혹은 좀 불편한 국가들에 이제 잘 하는 것이 이제 자유의 항행이라는 걸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이제 미 해군 함정들을 동원해서 남중국해에서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중국과 많은 트러블이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어제 그런 행동이 북한에 대한 그런 최초의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래 들어 최초의 시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그동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 한국과 같이 했던 그런 무력 시위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어제는 이제 비연비 랜서였지만은 이후에는 그것이 항공모함이 될 수도 있다라는 데서 좀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공모함이 되면 어떤 뜻이? 항공모함이 되면은 아마 과거에는 보통 이제 우리 수역에서 보통 이제 연합 작전을 펼쳐왔는데 이제는 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북한에도 이런 국제 항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항로를 통해서 항공모함이 만약 올라가게 된다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거의 이제 좀 심장이 쫄깃해지는 그런 공포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전협정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한반도가 있으면 육상에는 군사분계선이 있고 DMZ가 남북으로 2km씩 후진해 있거든요. 그리고 한강하고는 공유 수역입니다. 여기는 아무런 선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해에는 NLL, 서해 북방 한계선이 있고 동해에도 북방 한계선이 있습니다. 이건 정전협정상에 합의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거는 선입니다. 그러니까 정전협정의 대상이 아니죠. 그리고 이번에 비연비 랜서가 왔던 편대는 이 한국과 북한의 영공과 영해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국제 공해, 공유 수역을 비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한다고 그러면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당연히 통보하게 돼 있고 뭐 청와대 입장도 사전에 조율된 것이라고 해서 우리하고는 협의가 됐겠지만 북한하고는 엄밀히 보면은 협의할 필요가 없는 일이죠. 따라서 고강도의 군사적 조치이긴 하지만 정전협정에는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 북한인들 입국 금지시킨 조치 트럼프가 쓸 수 있는 또 하나의 카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실효성은 북한인들이 별로 미국에 가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뭐 거의 전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실제로 미국 대통령이 물론 이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쓰는 행정명령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독자적인 행정명령 시기는 거의 다 소진했고요. 그리고 이미 2375 유엔 대북제재 석유 제품의 부분 감축까지 포함하는 강력한 제재가 지금 취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의 말폭탄을 후속 뒷받침할 수 있는 상징적인 조치의 의미, 그 의미를 넘어서긴 좀 어렵죠. 네. 오늘 그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장 자칭거라는 꽤 권위 있는 이 한반도 관계에서 학자라고 하는데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야 되는 미국 한국화하고 협의를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뭐 난민 유입될 가능성, 그럼 북한 정권의 재편, 북한 핵무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 4대 과제라고 제시를 한 글을 기고했습니다. 국제학보에. 자, 이 자칭거의 발언을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하고 어떤 맥락에서 해석해야 되는 건지 우선 김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북미 간에 이런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어쩌면 우리는 물론 그것을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은 결국 이제 무력 충돌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우려를 나타낸 걸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제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북한의 핵보유보다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이제 북한이 붕괴되면서 난민이 자기의 땅으로 들어오는 것이 가장 무서운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일부 학자 중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현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 네. 그런 식의 일종의 경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난민 유입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줘. 왜 그렇게 그 부분을? 왜냐하면 이제 동북 삼성으로 만약에 북한의 난민이 대거 유입되면은 동북 삼성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중국의 그런 중공업과 농업에 있어서 핵심 지역입니다. 만약 여기에 북한 난민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야말로 동북 삼성이 난리가 나겠죠. 그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특히 이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공격을 많이 받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이런 민주화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는데 난민이 들어올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더욱더 부각이 되니까 중국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하고 또 경제적인 타격도 있겠죠. 네. 조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발언은? 저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건 사실은 북한에 대한 상실에 대한 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 입장에서 미중 패권 경쟁이 동북아에서 진행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유일한 완충지대, 즉 버퍼존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은 상실해도 문제가 없지만 북한이라는 지역을 상실하게 되면 중국의 안보에서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난민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것보다 가장 우선적인 중국의 우려는 과연 김정은 정권이 붕괴가 되면 그 북한 지역이 한미의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환구 15가 마라고라 그 정상회담이죠. 미중 간에 마라라고. 이때 그 환구 15가 그 언급했던 것을 보면 미국이 군사 공격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에 휴전선을 넘어서 MDL을 넘어서 한미가 군사적으로 북한 지역에 개입을 한다 그러면 중국도 자동적으로 군사 개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전 그게 군사적인 중국의 본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에 대한 영향권은 상실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우려는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은 용인할 수 있지만 북한 자체의 불안정성이 중국의 국익, 특히 안보적 이해관계를 침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상실을 가장 우려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이 자칭거 원장은 어떤 인물입니까? 뭐 중국의 사회과학원이라고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로 치면 일반적인 그 연구원이지만 그러나 북한의 중국의 어떤 그 국책 연구 기관들은 사실상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고 반영을 하고 또 그것을 공개하는 창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칭거 원장의 말은 곧 중국 지도부의 말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네. 저는 환구 15의 보도 나왔을 때만 환구 15라는 곳이 좀 센세이셔널한 그 선정적인 보도를 많이 한 좀 자극적인 언사들을 많이 쓰고 하는 곳이고 했었는데 오늘 그 베이징대 국제관계 학원장이 얘기했기 때문에 조금 그 결과 무게가 좀 다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까? 다르죠. 왜냐하면 이제 환구 15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이제 좀 자극적인 뭐 그 황색 신문이라고 그러죠. 그런 성격이 있다고 그러면은 베이징대 같으면 사실은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징대나 사회과학원이나 여러 가지 또 그 중국 공산당의 외곽기관이나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저 발언은 상당히 정제된 발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여러 가지 지금 북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반영을 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이면을 하나로 종합해 보면 북한에 대한 상실에 대한 우려, 이것이 가장 큰 지금 중국의 걱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이실 말씀 있으면 군사적인 측면에서 김 의원님 마지막. 조한범 박사님 얘기하셨지만은 사실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신중국이 탄생하고 나서 참전한 최초의 전쟁 아니었습니까? 북한 특히 이제 중국 인민들의 많은 피를 거기서 흘렸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사실 다른 중국의 동맹국가는 조금 성향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 피를 흘려서 어떻게 보면 지켜낸 국가이기 때문에. 하지만 현재 상황은 북한은 그렇지가 않죠. 특히 이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향후 이제 10월에 중국에서 공산당 당대회가 끝나면은 아마 지금보다 북한에 대한 압박이 중국 정부에 대한 북한의 압박이 좀 더 강력해질 것 같고요. 그밖에 이제 그런 송유관 문제, 원유관 그런 문제도 물론 이제 드러내놓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은 지금도 혹시 이제 그런 밸브를 조금씩 잠궈가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게 중국과 북한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게 현 상황을 이제 반증하는 것이겠죠. 중국의 대북 압박이 더 강해질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조한범 박사님, 김대영 위원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공군이 운영하는 강릉 골프장. 골프장 측이 캐디 30여 명에게 알린 벌칙 사유와 내용입니다. 상사 지시를 어기거나 골프장에 대한 불만을 조성하면 퇴사당하고 부적합한 언행이 적발되거나 고객 불만이 접수되면 근무정지 벌칙이 부과됩니다. 근무정지된 캐디는 종일 고객 골프 가방을 받아야 합니다. 게다가 담당 홀과 화장실 등도 청소해야 합니다. 하지만 캐디 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예비역 장교 출신인 골프장 사장과 팀장이 이런 벌칙을 내세워 막말과 협박을 일삼는다는 게 캐디들의 주장입니다. 직장이 아니라 제가 정말 교도소 같은 느낌이에요. 갇혀있는 느낌, 억압받는 느낌. 지난달에는 한 민간인 고객이 캐디의 신체를 만지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지만 사장은 사건 축소에만 급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고소한다고 하니까 그 신랑 등록하는데 문제 없겠냐고 사과 받는 걸로 고발을 했고. 다른 공군 골프장도 정도 차이는 있지만 개인 사업자 신분인 캐디에 대한 대우는 비슷합니다. 휴장일에도 잡초뽑기에 캐디를 동원하는 골프장도 있습니다. 캐디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대부분 내색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해고될 경우 당장 다른 골프장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공군은 벌칙 기준은 골프장 사장과 캐디 실장 등이 참여한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군과 관련이 없으며 성추행 사건은 본인이 고소하지 않은 것으로 축소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지난달 수출 물량이 큰 폭으로 늘어 증가폭이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수출 물량 지수가 지난해 8월보다 8.5% 상승하면서 지난 2월에 9.9%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반도체와 완성차 수출이 좋았다고 설명했고 특히 승용차는 사드 문제로 중국으로의 수출은 부진했지만 대미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수출 물량이 지난해 8월보다 26%나 늘었습니다. 공정위가 대기업 집단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계열 분리된 신친족 기업과의 거래 내용을 공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집단에서 계열 분리된 친족회사는 일감 몰아주기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규제 공백 우려가 있다는 국회 지적과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170여 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지난 22일 오후 동구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발열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교에는 급식실이 없어서 조리한 음식을 교실에서 배식하고 있었으며 당일 급식으로는 햄 야채 볶음밥과 유부장국, 떡볶이와 김말이 등이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 급식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 학교 영양사를 상대로 15억 원 규모의 상품권 등을 제공한 대기업 계열사들이 적발됐습니다. 교육부는 특별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학교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영양사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대기업 계열사는 모두 4곳입니다. 대상은 3,000여 개 학교에 급식 식재료를 납품하면서 9억 원 어치의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 시정 명령과 함께 5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풀무원의 식재료 유통 계열사인 푸드머스와 10개 가맹 사업자는 100여 개 학교에 4억 원이 넘는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CJ 프레시웨이는 700여 개 학교의 영양사들에게 영화 상품권을 제공했고 동원 F&B는 400여 개 학교 영양사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 각각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부터 학교 급식 식재료 유통 과정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해 왔습니다. 공정위는 학교 영양사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것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돼 품질과 가격을 기준으로 구매 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들 업체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을 엄중 조치하고 급식 담당자와 납품업체에 대해서도 비리 예방 특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폭우로 인한 산사태, 일어난다면 무척이나 위험한 일이죠. 징후를 미리 알 수 있다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텐데요. 산사태 예방에 도움이 될 실험시설이 만들어졌습니다. 김인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길이 21m, 폭 4m의 급경사지 붕괴 모의 실험장입니다. 2.5m 높이의 40도에 이르는 가파른 경사지를 만들어 어떤 강우 조건에 무너지는지 실험하는 장비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실험은 지난해 태풍 차바 때 울주군에서 발생했던 산사태 피해 현장을 그대로 재현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최대 강우량은 시간당 135mm였지만 실험에서는 시간당 150mm로 인공 강우가 뿌려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흙이 쓸려 내려가더니 서서히 무너집니다. 이번 실험은 산사태 징후를 미리 파악해 주민들을 대피시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급경사지 종합실험동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급경사지 붕괴 모의 실험 시설과 인공 강우 재현 장치, 실험 관제실 등 다양한 시설이 있습니다. 실증 실험에서 얻어진 계측 데이터들은 향후 급경사지 재해 예방 기술 개발에 소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산사태가 우려되는 13,000여 개의 급경사지가 있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이 시설을 이용해 각종 환경 변화에 따른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세계의 화약고 중동에서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가 분리 독립 찬반 투표를 오늘 강행키로 하면서 이라크 중앙정부는 실력 행사에 나섰고요. 주변국들은 군사 압박까지 가하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가 학교에 마련한 투표소. 자치정부 관리들이 쿠르드족 분리 독립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준비로 분주합니다. 쿠르드 자치정부는 이슬람 국가 IS 퇴치에 세운 공을 내세워 바그다드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만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민투표를 강행키로 했습니다. 유권자는 약 5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라크 석유 매장량의 30에서 40%를 차지하는 키르쿠크 주까지 주민투표에 참여키로 하면서 바짝 긴장한 이라크는 키르쿠크 쿠르드계 주지사 헤이만을 의회에 통과시키면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لا توجد ولم تصدر أي تهديدات على نفط الشمال. الأمور والوضع مستقر وهادئ وطبيعي وكما هو.
이웃나라 이란과 터키는 자국 내 광범위하게 거주하고 있는 쿠르드족의 동요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군사적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란은 포사격과 장갑차 공수부대가 참가한 군사훈련을 했고 터키도 무력 시위를 벌이면서 경제제재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EU까지 주민투표를 반대하고 있어 주민투표 강행에 따른 유혈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조직적으로 공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만들어오다 정부 감찰에 적발됐습니다. 심지어 한 팀장급 직원은 상습적으로 여직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지만 노사 양측이 모두 문제 덮기에 급급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경북 김천의 한국건설관리공사입니다. 부실공사나 건설 비리를 막기 위해 지난 1999년 설립됐는데 조직적인 비리 논란으로 최근 국무조정실에 대대적인 감찰을 받았습니다. 임직원들이 허위로 출장비를 청구해 수천만 원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실제 감찰 결과 직원들 이름으로 출장비를 부풀리거나 출장비를 허위로 청구해 간부들이 일부 되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토목본부와 건축본부에서 부당하게 챙긴 출장비만 1,600여만 원. 잠깐 여기 서셔서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결제한 거는 처장 이상만 결제를 해요. 그 이하에서는 이런 거의 물론이거든요. 심지어 출장 여부를 관리해야 되는 경영지원실마저 지난 7년여 동안 출장비를 빼돌려 비자금 5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출장비는 그대로 임원들의 쌈짓돈으로 이용됐습니다. 일부 임원들은 출장비로 노래방 등 유흥업소를 드나들었고 사장에게 70만 원대 고급 만년필을 선물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지금 질 말씀하셨다. 지금 감사 끝난 것도 아니고 지금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감찰 조사에서는 또 임원들이 협력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거나 계약직 근로자들을 투명하지 않게 채용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영지원실의 팀장 A씨는 부하 여직원 6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입건까지 됐습니다. 피해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정작 노사 양측 모두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다는 주장마저 제기됐습니다. 징계를 주시냐 안 주시냐 혼자 되면 한 듯이 불러다니고 당사자와 가해자를 다 불러다니고 얘기하고 묻으라고 너무 창피하면 워낙 너무 신나간다고. A씨는 지난달 직위 해제됐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별다른 징계 절차는 없는 상황입니다. 출장비를 부당하게 챙기거나 접대 정황이 드러난 임원들 역시 수개월째 정상 출근하고 있습니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부정 청구된 출장비 일부를 회수하고 외부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통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이 다정한 사진 속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분은요, 에티오피아 참정용사 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맡은 신광철 씨입니다. 무역업을 하던 신 씨는 1996년 에티오피아를 방문한 뒤 현지 참전용사들의 참상을 접했는데요. 한국전에 참전했던 황실 근위대 노병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군대와 직장에서 쫓겨나 극빈층으로 전락했던 겁니다. 신 씨는 후원회를 결성했고요. 참전 용사들의 집수리에 나서고 에티오피아 원두를 수입해서 판매한 수익금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후원 사업을 펼쳤습니다. 너무 늦었던 만큼 앞으로 더욱 많은 지원을 하고 싶다는 신광철 씨. 66년 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감수했던 이 노병들에게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는 뉴스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